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직원은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농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들은 유서까지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숨진 직원의 유가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이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파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오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보다 먼저 나서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한다는 접근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는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회성 지원으로 치솟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에너지 요금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이미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는 점인데요. 정부 지원에서 빗겨난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고 영업용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난방비 급등에 따른 대책보다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아닐까요? 다음 주 주말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과연 싸늘한 민심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설 연휴를 거치면서 민심이 싸늘해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일까요?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질환자 등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올겨울에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에 한해 요금 할인 폭을 2배 인상해서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계획을 기재부나 아니면은 기획재정부
쪽에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보통은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실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다급함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예.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 2021년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뭐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뭐 이제 이런 배경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고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뭐 이런 그 배경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일종의 노력을 했다 그동안에. 예. 네, 그러면서 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배에서 4배 상승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라면서 다만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어떤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말하자면 좀 가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을 밝혔는데 좀 더 그쪽은 두텁게 하고 왜냐하면 경제적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다른 이제 그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적인 여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야당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서는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뭐 네. 전국민 대상 지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면서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다 이렇게 야당을 비난했는데요.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목소리를 냈네요. 네, 뭐 여야 입장이 뭐 그대로 갈렸는데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그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 시장은 오늘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 시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면서 서울시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지원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면서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 국민들은 추위가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꼬집고 역시 경기도도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도차원의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소리 방향은 좀 다르네요.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네요. 네, 사실 그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가스요금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사실상 앞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지금 어떤 국제적인 여건 이런 거랑 결합을 해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으로 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서 한 브리핑에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동절기 이후에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건데. 앞서 대통령실 최상목 수석도 이 추가 난방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이르다 하면서도 국민 부담이나 한전, 가스공사 채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어요. 네, 이 추경 그리고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네. 오늘 정부 여당에서 뭐 입을 모아서 일축을 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는 이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잘라 말했고 그 이유에 대해선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예. 앞서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혀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필요할 때마다 빚내서 그냥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역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그래서 홀랑 더 거두고 하는 것은 이 조세정책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횡재세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있을 때 일부를 세수로 걷어서 국민들한테 뭐 일종의 이제 지금 에너지 요금 인상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국민들한테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취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 입장만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밝힌 바 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가스를 한마디로 쌀 때 사서 지금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횡재세라는 거를 이제 비용을 걷어서 7.2조 원 정도 추경을 이제 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에너지 기업들 직원들은 보너스가 1000%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가 있었어요.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수석시킨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종섭 장관은 이 북한 무인기에 촬영된 사진이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무인기가 찍고 간 사진들이 우리 국가 방어에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대응 미비를 질타한 데 대해서 상황 보고하고 전파하는 데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을 하면서 C4I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당시 부대 지휘관 등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 김승겸 의장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같은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책 범위를 정하고 문책뿐만 아니라 잘한 인원들에 대해선 포상을 포함해 격려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덕 의원이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이종섭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에 서로 주장이 엇갈렸죠. 네, 지금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이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처벌하면 군인이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이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 좀 어떤 군 지휘부의 지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민주당 소론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면서 이 정부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그 야당 의원들이 경호 실패 또 작전 실패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서 경호 작전에 영향을 미친 걸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방공 작전 관련과 경호 작전은 구분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경호 작전상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무인기 사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유엔군 사령부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군 그 한국 정부에 우리도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휴전선 이북 지역으로 우리도 무인기를 맞대응을 했는데 이 양측의 조치가 모두 정전협정에 위반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오늘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다 라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이에 대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하고 우리 국방부 설명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맞대응하는 조치로 이른바 뭐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북한의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몇 배 보복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유엔군 사령부는 그렇게 해도 그것도 정전 협정 위반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그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격추하려고 하는 등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우리 무인기를 북측으로 올려보낸 것은 이제 위반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그 남조선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우리 측과 남한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 등의 부정적 평가를 모아서 이제 소개해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남측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제 그 한국의 강한 확장 억제 의지 표명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신들의 모습은 역시나 안 돌아보는 것 같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잖아요. 뭐 식사 정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뭐 눈길을 끈 거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 그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부분인데요. 네. 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한 그 오찬 결과 브리핑을 보면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3월 8일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 참석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 양 대변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원이 모이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참석을 약속했다고 양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이제 그 윤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네. 이 돌려 물은 걸 양 대변인이 바로 잘 알아듣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냐는 것인데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말씀이 없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네. 양 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건의사항 중 하나가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의였다면서 그러자 윤 대통령이 해외 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제 쪽에서 에너지 바우처 분야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측에서 좀 더 꼼꼼히 잘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무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언론의 분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는 취재한 기자들에게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고요. 근데 소회라고 표현할 만한 좀 뭐 거창한 내용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뭐 기자들 취재하느라 수고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일종의 안부 메시지에 가까운 거였고 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다면 뭐 어제 제 결심은 오직 당이 잘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매서운 비판과 애정 어린 고언을 부탁드린다. 뭐 요 정도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동안 취재하느라 고생했다. 뭐 추운데 계속 뻗치기 그 취재 대기를 시켜서 미안하다. 뭐 그냥 그런 안부 인사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나 전 의원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뭐 사실 나 전 의원을 돕던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나 전 의원을 돕던 박종희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옆에서 지켜본 나경원 전 대표는 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다면서 이 당대표 경선 분위기가 그전과 판이에 참 낯설었다, 착잡하다 이런 신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측근 인사들도 좀 더 세련되게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나 전 의원 심정에 제일 가까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은 뭐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 이 두 주자 모두 오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뭐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정작 나 전 의원 측과 직접 연결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이제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최근 안철수 의원이 공천 공포 정치라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사실상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도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도권에서도 보니까 제 지지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이 인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한 포럼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자신을 향해서 뭐 철새 정치다, 뭐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이런 표현을 한 데 대해 예. 당원들 보기에 옳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그런 말이냐 하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소환 조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 대표가 28일 날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검찰하고 뭐 마지막으로 의견 조율이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28일인데요. 예. 검찰 측에서는 사실 그 조사할 게 많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10시 반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1시간 먼저 와라. 그래서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한 차례로는 부족하고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그 언론에 피조사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수사팀은 사안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28일이라는 날짜 자체도 이제 검찰 측이 양보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고요. 네. 이어서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서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북을 찾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28일 그 소환 조사를 목전에 두고 이제 민주당 내 그 또 지지층을 상대로 좀 여론전을 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대장동 특혜 요구 관련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그 정읍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사필 규정을 믿는다.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없이 공격 음해를 당해도 실체가 드러나서 저의 진정성과 성과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결국은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자연현상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 협의체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추모를 위한 입법 등 제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언론 매체 민들레를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했어요.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 매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청 그 정보 시스템 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희생자 명단이 언론 등에 흘러 들어간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그러니까 이 매체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결혼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30대 농협 직원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인의 동생인 이진 씨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소농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생된 고 이용문의 남동생인 이진입니다. 네, 먼저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언론 앞에 선 이유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슬프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형의 억울함을 하루라도 일찍 풀어주고 싶어서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자료를 준비하여 언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차근차근 상황을 좀 복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형이 생전에 다니던 곳이 전북의 한 지역 단위 농협이었죠.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했던 겁니까?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장수농협에 2018년도부터 입사를 해서 사망 직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유언장을 남기면서 상사 2명을 가해자로 지목을 했더라고요. 이 상사들과는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권 센터장이랑 윤 과장은 2022년도 1월부터 인사발령 받게 돼서 같이 사망 직전까지 근무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 권모 센터장이 부임한 직후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후부터 고인의 직장 생활은 어땠습니까? 부임하기 전까지는 이제 형이 원래 엄청 활발하고 자신감도 많고 이제 그러한 장점을 앞세워서 고객들에게도 이제 친절하게 하고 또한 이제 업무를 인정받아서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제 본인 업무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인 경제사업장 사람들도 친해서 이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이제 자기도 하고 동생인 저에게도 이제 소개시킬 정도로 이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네네. 근데 권모 센터장이 부임한 직후부터 지금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유언장을 보면은 네.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예. 이제 농산물 판매 담당자인 이제 저희 형과 이제 권 센터장이 업무적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권 센터장은 이제 담당자인 저희 형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였고,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해하시고 민원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이 의견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자 이제 손님과 직원들 앞에서 이제 바로 네 띵띵은 뭐 직급이 뭔데 그러느냐 윽박을 지르면서 이제 갑과 을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제 권력을 좀 남용을 하면서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가해자 2명이 이제 윤 과장과 권 센터장인데 예.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과중된 업무만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힘들어도 본인이 꾹 참고 노력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금전갈취가 있었습니까? 이제 유언장에 따르면은 이제 권 센터장이 이제 본인의 이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 형이 뭐 부족함 없이 자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예. 수시로 이제 부자라서 뭐 재수가 없다는 등 이제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령 이제 직원들끼리 게임이나 내기 통해서 이제 커피를 사야 되는 경우에도 뭐하러의 부자인 이용문이 사야지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선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분으로 이제 코로나 자가키트가 이제 지급되었을 때도 네가 다 썼으니까 네 사비로 사다 나와라. 그런 카톡 내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킹크랩을 먹고 싶다는 말에 이제 사비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이제 킹크랩도 사다 주고 차오는 중에도 이제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서 이제 다그치니까 중간에 기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이 고인은 작년 10월에 결혼을 한 새 신랑이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결혼을 축하하기는커녕 그걸 핑계로 괴롭히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예. 결혼식을 이제 잡아서 이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니 띵띵은 이제 정신이 있는 놈이냐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과 이제 그런 발언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 센터장은 이제 한두 번 하는 말이 아닌 매일 하는 말이 축의금 5만 원 할 테니까 전 가족들 데려고 가도 불만 없지?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예. 애도 많은데 잘 먹기까지 한다.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시점을 두고도 뭔가 얘기가 있었습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결혼했느냐? 지금 언론 보도에는 예. 그런 얘기들도 했다고 하던데요. 왜 이 시기에 이제 결혼을 했느냐? 지금 소매철이고 바쁠 텐데, 예. 이럴 때 결혼을 하면 어떡하니? 그런 식으로 많이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지금 고인한테만 이루어졌던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했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서는 저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건센터장은 이제 고인만 일단은 괴롭힌 것 같았고요. 예. 현재는 예. 이제 직원들을 여럿몰이를 해서 이제 저희 고인을 한 명을 주도적으로 왕따를 시켰으며 이제 괴롭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언장에 따르면은 권 센터장이 이제 해고한 사람은 3명이고 청년은 3명이고 매일 올려서 이제 다른 농협으로 이직시킨 여성분이 4번째고 예. 저희 고인께서 5번째 희생자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한테도 인격 모독적인 뭔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결혼식을 20일 앞둔 시점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예. 네? 축하만 받고 꽃길만 걸어야 할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유언장에 제가 따르면은 네. 무리한 업무 과중과 이제 사내 왕따, 인격 모독으로 인한 수치심, 무력감, 자괴감을 이제 매일 느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 사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예. 가족들은 뭐 직장을 그만둬라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고인하고? 이제 고인 본인이 최고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가족들도 이제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퇴사를 공고하기도 했지만 예. 이제 형이 평소에 이제 농협에 대한 자긍심도 많았었고 예. 이제 그게 최고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 신랑이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또 이제 형이 저희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껴서 그 퇴사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직장인 농협에서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이제 힘들어서 1차 자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가족들 회유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마음을 돌려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접수돼서 네. 정수농협 측에서 이제 선임된 노무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노무사는 이제 가해자인 권 센터장과 잘 지내던 지인이었고,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회의록에는 이제 권 센터장에게만 유리한 진술만 있고, 고인에 대한 진술은 이제 성의 없이 이제 진술되어 있었으며, 예. 그 결과 이제 무혐의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농협 측 조사에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권 센터장이라는 사람과 그 노무사의 어떤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정하게 선임되어야 될 노무사가 가해자인 이제 권 센터장과 잘 지내던 지인이었고, 예. 고인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이제 결정적 증거들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그 위치를 노무사에게 모두 다 털어놨었습니다. 네네. 공정한 이제 노무사임을 알고 예. 했지만 이제 고인이 휴가 기간에 증거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모두 폐기 처분이 되었거든요. 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거 인멸로밖에는 저희가 보여지지 않고, 네. 이러한 점들은 정당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협 쪽에서 이렇게 조사까지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직장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고 지금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당시에는 뭐 신고를 한 당사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농협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사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까? 최소한 뭐 직장 내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조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사를 형식적으로는 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했지만 이것도 이제 노무사의 선임 과정에서 잘못되었었고, 네. 이에 따라 이제 억울하지만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예. 참고 다녔습니다.
아, 가해자고요. 네, 참고 다녔지만 예. 이제 그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총무계 쪽으로 예. 잠시 구두로 가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정식 인사 발령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식 인사 발령은 안 내고 구두로만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불러들어서 가해자들과 어떠한 격리도 되지 않은 채 매일매일 2, 3주간 그분들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느껴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조사 이후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제 고인은 이제 가해자들 이름 석자만 봐도 심각한 이제 불안 증세랑 우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에 따르면은 치가 떨려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이런 이유로 이제 통원 치료랑 입원 치료를 이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운동으로 형이 몸이 좋았는데 예. 10kg 이상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그리고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조사 결과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끝내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현재 농협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협 쪽에서는 지금 어떠한 언급도 없고요. 예. 고인이나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이제 기자가 오면은 회피하기식이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 매뉴얼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뭐 뻔뻔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고인은 이제 억울하게 죽었지만 예. 본인들은 뭐 미안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본인이 왜 미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었으며 네, 지금 뭐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 유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고요. 농협중앙에 이쪽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기관에도 이제 진정서를 제출할 거고요. 예. 형을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농협 직원의 유족 이진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제2의 중동붐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970, 80년대 같은 중동 특수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아주 그때랑은 다르게 조심스럽게 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기대는 큰데 과연 그 기대에 부합하는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중동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말 투자 여력이 중동 국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난해 그 G20 국가 중에서 혹시 그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답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사우디가 지난해 7.6% 성장을 했는데 예. 인도의 7.0%를 앞섭니다. 그리고 중국도 뭐 3.0%밖에 못했으니까. 네, 그렇죠. 중국이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예. 또 반대로 그렇다면 이 G20 국가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나라 어딜까요? 이런 것까지 다 챙기지는 않았어요. 네. 네.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사우디입니다. 그래요? 물가 상승률도 낮고 경제 성장률은 높고 이런 거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 물가는 가장 낮았던 나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일본보다도 지금 낮은데 그러면서 재정 흑자도 남겼고요. 예.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걸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지금 쌍둥이 적자에 다 빠져 있고 일부 신흥국은 뭐 국가 부도에 몰려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유독 지금 중동 국가들만 나홀로 호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 다 상황이 비슷한데요. 결국 이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가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상당히 적자를 남기는 이유 중 하나가 고유가라든가 고원자재가 때문에 지금 지출되는 지금 달러가 많은데 이 세 개의 달러들이 지금 다 중동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독일, 일본 다 적자입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동 국가들만 나홀로 지금 오일 달러가 계속 오일 머니가 계속 쌓이면서 지금 달러가 지금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중동밖에 없고요. 네.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제 지출했던 그 달러를 회수해야 될 것도 바로 이제 중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서 유가 의존도는 얼마나 됩니까? 네, 보니까 지금 GDP의 40% 이게 지금 석유 개발과 판매, 정제에서 네. 나오고요. 예. 그리고 재정 수입의 경우는 무려 75%가 원유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로 이건 뭐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반대로 이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중동 국가들에게는 또 악몽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19 초기 때 이 유가가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아주 국가 재정이 악화됐었고 그러면서 주요 국가 프로젝트가 줄줄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경제 상황이 확 좋아졌다가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 경제가 확 안 좋아졌다가 지금 좀 널뛰게 하듯 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까지 또 다른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네, 일단 크게 보면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 세 나라 정도가 지금 눈길을 끄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경우는 최근에 그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37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48건의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그때 당시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 290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도 약 한 36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MOU 26건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이었는데요. 당시 그 카타르 그 국영 석유회사가 우리 국내 조선 3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네.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슬로디약 약정서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척 이상을 한국에서 LNG 운반선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데 네. 요거 전체 가격이 무려 25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수주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54척을 이미 그 건조를 따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2차 물량 지금 40여 척을 두고 지금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데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수주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미 우리 그 국내 조선사들 2026년 물량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2차 물량까지 확보를 하면 거의 한 2030년까지는 앞으로 물량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야,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통큰 투자에 나서는 이유 어떤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 석유라는 게 중동에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약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석유의 시대가 저문다면 이 중동을 한 번에 이제 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0년대 중반에 셀가스 혁명이 났었을 때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아주 중동 국가들은 그 악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생길 때마다 탈석유를 목표로 지금 투자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동 내에서도 지금 패권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패권을 놓고 이제 국가들이 경쟁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
중동에서도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주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돈만 생기면 무조건 다 투자를 하고요. 또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 중단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 국가들마다 대형 프로젝트 어떤 걸 추진하고 있어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네. 이 네옴시티라는 그 사막 위에 새로운 이제 도시를 짓는데 네. 요 규모가 서울의 무려 44배에 달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무려 640조. 이 64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인데요. 예. 예, 요걸 들여서 2030년까지 짓겠다 이런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 명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그룹 이미 이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드는 상태고요. 사우디는 이와 함께 또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또 부산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네옴시티에 바로 이제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탈석유 선언하겠다, 미래 국가로 변모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또 마스다르 시티라는 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래는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좀 연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28조 원 들여서 지금 이제 짓고 있고요. 네. 이 5만 명 도시의 신도시고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달리기 하겠다. 그리고 태양열,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이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후에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신도시 개발을 나섰는데 네. 이번에 월드컵 열렸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이제 루사일이라는 곳인데 2005년부터 만들고 있던 사막 위의 신도시입니다. 이 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바다를 메워서 거기 인공미립진 더퍼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만들었는데 지난 월드컵은 이 루사일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고 있다. 이거 알리는 행사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려면은 뭐 직접 자신들이 건설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중동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첨단 IT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첨단 환경 설비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좀 많이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높은 시공 능력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인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단 우리랑도 어느 정도는 좀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2의 중동붐이란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7, 80년대 중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과거랑 달리 중동도 아주 깐깐해졌습니다. 기술 이전도 요구하고요. 또 예. 가격도 상당히 깎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렇게 같이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중국도 끌어들이고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영국도 지금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지금 가격을 깎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건설을 하고도 지금 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에게 아크 부대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조금 안보까지 연결해서 좀 다양한 부대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이 과거에 우리가 중동 수수를 누렸던 것만큼의 많은 이득을 남기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이게 지금 이제 MOU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정하지 않은 구두 약속인데 차후의 협상에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랑 계속해서 아마 경쟁을 붙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카타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2차 물량을 두고 지금 수주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과거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가지고 지금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지금 잘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협상이 잘 돼가다가도 이 중동도 정세가 지금 복잡하다라는 부분 네. 우리가 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동은 우리랑 정서가 다르고 또 정세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또 우리가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시아파, 순위파 이렇게 나뉘고 이 또 시아파와 순위파 사이에서도 누가 지금 정치 세력이냐에 따라서 또 친소가 나뉘는 아주 이런 복잡한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는 우방입니다만 또 카타르와는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한때 단교까지 했었고요. 이 카타르는 이란을 지금 돕고 있기 때문인데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실컷 MOU 잘해놓고 나중에 또 좋은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란 관련 발언 이 경제적 파장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이란이 지금 상당히 이제 불쾌하게 여긴다 이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은 이란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다 보니까 우리랑 교류가 좀 적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한때 이란으로부터 지금 많은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뭐 서울에 테헤란도 있고 또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친분 관계가 괜찮았는데 네. 또 지금 보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쿠시나메라는 그 서사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과거에 그 이란 사람들이 신라에 왔었다. 또 이런 또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는 중동 국가 중에 한 나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장금부터 K 컨텐츠, 최신 그 K 컨텐츠까지 중동 어느 국가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망했던 이란인이 무려 그 5명이나 됐었거든요. 네네. 이런 그 양국 간의 친분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한 중동 정세는 가급적 우리가 좀 개입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한테만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나라하고 경쟁 붙이는데 우리가 약간 좀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말을 좀 정부 쪽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 경남권은 새벽까지, 전라권 내륙은 오전까지 1에서 7cm,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10cm 이상의 눈이 오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충남,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강풍이 부는 곳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15에서 영하 2도로 동파와 냉해, 빙판길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 등 전국이 영하 7에서 2도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4.9도, 습도 8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2023년) 해맞이를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칠곡 할매 글꼴에 얽힌 사연이었는데요. 대통령 신년 연하장에 칠곡에서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쓴 글씨체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였죠. 참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또 칠곡 할매들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칠곡 할매들이 어제 한글 학교인 칠곡군 성인 문해교실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졸업식은 경북 도청 1층 미래창고에서 열렸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을 풀어드리자는 취지에선지 졸업식장을 1970년대 북고풍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교실에는 커다란 칠판과 옛날 모습을 간직한 책걸상, 교훈과 태극기까지 걸어두었고요. 교실 교단의 교사 출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칠곡 할매 글꼴 원작자 중 한 명인 김영분 할머니가 힘찬 목소리로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처음 입어본 교복을 어루만지며 김 할머니는 설레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내보고 반장하라 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몰라.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름 세 글자도 쓸 줄 몰랐던 할머니들이 상장과 졸업장을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선생님의 출석에 가장 큰 소리로 대답하는 열의를 보인 이원순 할머니는 상장을 받자 이런 날이 어딨노? 라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군요. 할머니들은 경북 도민행복대학 이름으로 명예 졸업장을 받고 학사모까지 썼는데요. 평생의 한을 푼 할머니들은 학사복을 입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글꼴을 만들기 위해 3개월 동안 종이 2,000장의 글씨를 써가며 연습한 노력만으로도 큰 상을 받아 마땅한데 그동안 노력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너무 좋아해 이 말을 연발한 우리 시대의 할머니들. 그들이 남긴 글꼴이 문화유산이 아니라 할머니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크나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칠곡 할매들 하루 늦은 인사지만 졸업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도 이 기쁜 마음 안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더 크랜베리스의 Dreams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 특히 이제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막 쫙 갑자기 보내셨어요. 9624님 감탄사를 먼저 써주셨는데요. 모든 졸업이 영광스럽고 졸업생들이 축하를 받겠지만 칠곡 할머니들의 졸업은 진짜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글 모르던 서러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1823님 오늘의 발견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어려워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던 부모님 생각나서요. 글자를 저에게 물어보시던 아버지 그립습니다. 칠곡 어르신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축하드린다는 문자요. 갑자기 문자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옛날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니시기도 어려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해내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요. 계속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오늘 눈 많이 내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어제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밤에 12시 넘었는데 눈발이 안 날리고 하늘에 별이 있어서 저는 눈 안 올려나 이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출근하기 싫은 이유를 한 100가지쯤 될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네,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니까 어릴 땐 그게 그렇게 반가웠는데 저는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부산에서 자라서 눈을 보는 건 막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어떻게 출근하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이전 눈하고 좀 달랐어요. 이번 눈이 얼마나 이렇게 폴폴 잘 나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잔뜩 습기를 머금은 눈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솜털 같은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24시간 안에 새로 내리는 눈이 5cm 이상이 될 때 이제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네. 수도권 등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지금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오후 5시에 경북 문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등지의 대설주의보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과 충남 태안 지역에는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눈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은 눈이 그친 상황인데요. 네. 밤 사이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밤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최대 10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부터 12시 사이 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예상 적설량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5 내지 20cm, 그리고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와 제주 산간 지역에는 2 내지 7cm, 그리고 충남권이랑 충북, 경북권에는 1 내지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혹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대책을 전해드렸죠.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을 했습니다만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갑자기 이제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신 분들은 차를 한 2대 정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에 움직였는데요. 네. 전 참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밀지 않으면 못 들어갈 만큼이어서
제가 억지로 밀고 저 혼자만 탔어요. 왜냐하면 안 타면 지각이시니까요. 그렇죠. 그걸 꼭 지켜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나와도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게 좀 더뎠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또 지하철 승강장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 내내 붐볐고 이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경우는 새벽부터 한 시간당 한 1cm 가량의 강한 눈이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것도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아침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평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열린 뒤에 닫히지 않는 오작동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일궈내서 출근하는 시민분들도 그 출근 시간이 이제 긴 경우에는 가다가 고립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뭐 15분이면 가는 길을 50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극심한 정체를 빚어서 아침 출근길에 서울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의 통계를 보니까 아침 8시 기준 평균 차량 통행 속도가 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km 시간당. 그리고 시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속 18.5km인데요. 평소에는 24.9km 정도 나오거든요. 25km 정도.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오늘 아침 출근길이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늘 교통사고가 전국에 343건, 서울에 38건이었는데 뭐 다 빙판길 사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평소에 비해서 빙판길 영향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 고장 사고가 폭증해서 보험사의 긴급 출동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23일 날 8,923건 그리고 어제 25일이죠. 예. 10배가량, 12배가량 늘어난 10만 8,555건으로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추우니까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이 예, 돼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 방전된 지 한 3시간 됐는데도 차량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통화도 안 되고 보험사가 네. 인터넷으로 접수도 안 되고 해서 아침 추울 때 굉장히 이렇게 떠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파가 이어질 때는 미리 충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오래된 차일수록 사실 방전될 가능성은 높고요. 예. 또 하나는 연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LPG나 경유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에서 연료가 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 주차를 하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야외에 주차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차량 방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제주 공항에 차 세우셨던 분들 아니면 인천공항에 차를 세우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 세워놨잖아요. 그러네요. 비행기를 타질 못하니까.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고 뭐고 이게 다 반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무더기 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시동을 좀 걸어놓고 그렇죠. 조금씩. 배터리가 조금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일단 차량에서 계속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게 조금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한파 폭설로 고생하는 게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요? 네. 일본의 교토에 최고 15cm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교토는 겨울에도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날씨인데 강풍과 함께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서요. 열차 15편이 한때 멈춰서서 새벽까지 승객들이 갇히는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0시간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0여 명이 응급 후송되는 일들도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폭설에다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도로가 사실상은 마비가 됐습니다. 고베하고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수십 킬로미터씩 차들이 발이 묶이기도 하고요. 빙판이 됐으니까 사고도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점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부 지역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80cm의 눈이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본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춥습니다만 저는 북한하고 중국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북한의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요. 중국 수도 베이징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서 북극 한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최북단이라고 하죠. 모호에서는 22일 날 영하 53도까지 떨어진 것을 포함해서 사흘 연속 영하 50도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는데 그럼 시베리아는 어떤가? 시베리아 야쿠츠크시의 기온이 영하 62.7도였대요. 62.7도요? 네.
이게 재는 게 참 대단하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네. 아프가니스탄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다 기후 변화의 영향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원래 시베리아 한파를 제트기류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그 방어막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온도가 북쪽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기온 차가 높지 않으니까 예. 이 제트기류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서 시베리아 한파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 한파가 다시 눈이 그치고 나면 밀려온다고 하는데 한파눈 이렇게 뭐 이렇게 세트로 지난 한파를 몰고 왔던 찬 공기가 일본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다른 냉기가 중국 북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이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예. 문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이거보다 5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주말엔 더 춥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많이 떨어져서 훨씬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고 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집 보일러 수도관 다 견뎌줬어도 계속 추우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동파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연세가 많으시면 한랭질환이 훨씬 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분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이내서야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한 대책 철저히 만들어야겠어요. 뭐 장갑이나 네. 아니면은 밖에 나가실 때 귀마개 하는 거, 아니면은 모자 쓰시는 거. 네, 저는 헤드폰을 그냥 음악 듣는 겸 귀마개로 쓰는데 생각보다 따뜻해요. 귀가 좀 덜 추워도 마스크는 다들 쓰시니까 요즘에는. 네, 그러네요. 예.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네. 귀용품을 쓰든 아니면 진짜로 귀마개를 쓰시든가. 네. 귀가 제일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사고 얘기를 좀 가볼까요? 검찰이 이른바 마약 스캔들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이게 참 임신한 아내랑 태교 여행 가면서도 대마를 흡입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돼서 누가요? 그 집안에서 아이랑 같이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임신한 아내랑 태교 여행을 가면서도 대마를 피웠는데 건설업체 회장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대마 사원 20명이 적발이 됐는데요. 네. 직업도 재벌가 자제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청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경찰에 송치된 대마 알선책이 있었어요. 예. 그 김모 씨를 상대로 해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이 김모 씨를 고리로 해서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한 사람들 지금 줄줄이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조사 결과 보니까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한 감귤밭에 대마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재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3인조 그룹 출신의 미국 국적의 가수라고 합니다. 키우다가 적발이 됐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40살 홍모 씨의 경우에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 돈다발을 들고 내리는데 돈다발과 바꾼 봉지에 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 유통 경로를 추적하니까 20명이 적발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효성가의 3세, JB금융그룹의 4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망은요. 고려제강, 한일합성의 창업자 손자, 중견건설업체 회장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 컨설팅업체 이사까지 거의 거미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20명을 적발했는데요. 네. 10명 구속 기소가 됐고 네.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출장 간다면서 해외로 출국한 재벌 3세를 포함해서 3명이 지병수배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약 종류가 뭐 지금 대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외에도 훨씬 중독성이 강한 마약들이 있는데 네. 지금 검찰이 굉장히 힘주면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 마약 단속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잘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어서 그런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지 좀 지켜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병역 비리와 관련된 네.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뇌전증으로 위장을 해서 병역 면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원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합동 수사 중인 건이었었는데 이미 구모 씨라고 하는 그 알선업자는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동업자인 김모 씨도 구속돼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간질이라고 부르던 질환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편견이 될 수 있으니까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이 진찰을 해서 딱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네. 무엇을 근거로 의사들이 판단을 해주느냐, 발작을 일으켰다거나 혹은 그래서 신고가 됐다거나 이런 횟수가 많으면 지금 내가 육안으로 보고 진찰한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해 보여도 네. 이 사람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 군생활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데요. 그 컨설팅을 해주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업자 구모 씨였습니다. 본인은 컨설팅을 해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700만 원에서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받고 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한테 119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뇌전증 약인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해서 진료 기록을 쌓으라 이런 컨설팅. 이분들이 말하는 컨설팅. 예. 그런 조언을 한 건데요. 이제 검찰에서 본인을 병역의 신이라고 홍보를 한 병역기피 알선업자 구모 씨에 이어서 이 동업자인 김모 씨도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고객들도 줄줄이 다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네. 프로골프 선수, 현직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러 명 포함돼 있고 군 면제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해준다 이렇게 장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15명이 총 2억여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병역 면제 시도자 50여 명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짓 진술을 한 가족과 친지도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참 묘한 건 이미 구속된 구모 씨 있잖아요. 네. 자신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자기 고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름만 대면 다 네네. 한다. 그래서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뭐 사회 유력증 뭐 이른바 검사다, 뭐 로펌의 무슨 변호사다, 뭐 이런 자제들 이름은 안 나와요. 네. 이것도 좀 나중에 가서 나오는지 한번 보죠.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여러모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시장과 계속 면담을 요청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면담을 한다고요? 예,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일은요, 다음 달 2 오후 3시에 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만나보자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만에 대화 테이블은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 서울 교통공사랑 만나고 나서 오 시장을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19일까지 답변 기한을 잡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금세 만날 줄 알았는데 면담 방식을 놓고 7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견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끝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일 날 단독으로 면담이 잡혔습니다.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종권 없는 단독 면담을 하라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하면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독 면담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상으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전 장현은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도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이런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의 시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27분 지금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다고요? 네, 크긴 한 트럭만 해요. 근데 이 네. 소행성이 역대 소행성 중에 가장 가까이 지구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소행성 2023 BU라고 하는 소행성인데요. 예. 내일 오전에 지구와 3,600km 거리를 두고 남미남단 상공을 스쳐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구 근처 물체 중에서 제일 가까이 오는 거라고 합니다. 예. 충돌하면이라고 할 텐데 충돌 위험은 지금 현재 없는데요. 설령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아서요. 대기권 통과하면서 불덩어리로 변해서 타버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겐나디 보리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고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예. 네. 그래도 관찰이 될까? 네.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저 갑자기 어린 왕자 생각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어떻게 안 대표님도 잘 보내셨어요? 네, 저 연휴답게 과하게 먹고요. 네, 그리고 후회하고 지금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공연장 가서 네. 어떤 공연이라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니,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우리 보고 가라고 하고. 네. 네, 정작 본인은 안 가시고. 예, 좀 오랜만에 연휴라 그런지 말라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가지만 네. 안영수 대표께서는 그 또 일이니까. 네, 좀 직장 가는 기분이 들어서요. 맞아요. 쉴 때는 또 쉬셔야 되니까요. 네. 네. 제가 연휴 기간에 공연 못 본 만큼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요. 네. 이제 공연 또 열심히 보면서 네. 예, 이 시사회 통해서 좋은 공연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그 연휴 기간 때 이제 공연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면서 네. 대극장 공연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작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뮤지컬 맞아요. 물랑루즈, 영웅, 예, 영웅, 마틸다 이런 작품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소극장 공연 말씀드리면서 네. 따뜻한 가족애를 좀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이 공연을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추천을 하나 했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뮤지컬 로빈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 작품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러셨지라고 하는 게 기억이 이제 뜨문뜨문 네. 나기 시작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입니까? 예, 뮤지컬 제목이 이제 로빈이거든요. 네. 로빈이 그 공연 드라마상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역할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배경이 어느 정도의 미래 이야기고 예. 미래의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부자, 부녀 예. 이런 관계가 나오면은 예. 눈물 짤 것 같고.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빠르실 텐데. 네. 그 공연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제가 약간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구의 방사능을 피해서 도착한 우주의 어떤 행성의 그 벙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벙커 아니거든요. 이제 그곳에는 이제 이 아버지 로빈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었던 천재 과학자예요. 예. 그리고 이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 예. 루나라고 있거든요. 이 루나는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고 소설도 이제 조용히 쓰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네. 어린 소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녀가 계속 서로 이제 부딪히고 뭔가 이제 좀 삐끗삐끗해지는 그런 부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나쁜 부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데 딸은 이제 좀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꾸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아주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관계의 부녀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녀 관계는 아니고요. 네. 부자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땐 분명히 말 잘 들었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네,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 두 명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거기에 한 명의 캐릭터가 더 나오는데 네. 그 주인공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 레온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예. 이제 그 레온이라는 캐릭터가 아들 같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루나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거의 세 식구죠. 예. 레온까지 포함해서 네. 세 식구가 이제 그 지구로부터 탈출해서 나와서 지구에서 돌아와도 된다는 연락을 기다리면서 거의 10년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네. 놓여 있는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지구로부터 돌아와도 된다. 방사능이 모두 해결이 됐다.
지구에서 돌아와도 된다는 이제 신호를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에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로빈이라는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서 예. 딸과 레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때쯤에 어느 순간 로빈이 본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벌써 이제 눈물 자국이 이제 눈물 버튼이 이제 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빈이라는 이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고 줄거리만 들어도 좀 그냥 슬프겠구나 이렇게. 아니 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뭐 네. 천재과학자 아버지. 그렇죠. 뭐 지금 사춘기 딸.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로봇. 네. 그리고 어떤 상황, 그다음에 그리고 지구에서 호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네. 낯선 행성에 있다가 지구에서 호출을 받는다. 네.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마 뮤지컬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그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예상도 가능한 네.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반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내용들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순간 이 작품은 거의 스포일러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줄거리 말씀드리고 차차 설명을 해드리면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뭐 예를 들면 아니다. 제가 이거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로봇,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있어서 요즘에 최근에 이런 그 뭐랄까요? 우주와 관련한, 뭐 AI와 관련한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있기는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뮤지컬 로빈이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네. 소극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줄까? 네. 이게 일종 캡슐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뮤지컬 무대가 이렇게 캡슐 형태 비슷한 무대 배경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미래를 다룬 우주선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우주선 같은 모양으로 전체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딱 가자마자 객석에 앉자마자 이 배경은 이런 것이구나. 느껴질 만큼의 무대로 잘 실현을 해놨고요. 거기는 이제 영상도 중간중간에 잘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실감나게 표현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대 배경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음악을 하나 듣고 진행을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음악에 담겨 있어요? 아니요. 제가 갖고 온 음악은 무대 배경이나 아니에요. 미래 세계에 대한 느낌보다는 부녀 간의 관계를 좀 짠하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음악을 갖고 왔거든요. 이 작품이 결국은 AI 미래 세계지만 더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항상 싸워왔어. 그치만 방금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아빠도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 읽었어? 그럼 내 날개를 너에게 줄게. 훨훨 날아가라. 근데 궁금했어. 소설 속에 새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소설 속에 새는 사실 솔라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새는 자신의 날개를 포기해서라도 솔라의 꿈을 이뤄준 거야. 멋지다. 모델이 아무래도 바보? 바다의 보물? 늦었지만 고마워.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어.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떠올릴게. 눈이 부신 이 순간을 오늘 우주를 떠나기 전 이젠 떠날 준비를 해. 마음속으로만 하던
잊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또 고마워 아빠 마음이 내게 전해줘.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 살아가다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꺼내볼게 이 순간. 너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우주의 마지막 선물. 뮤지컬 로빈 OST 가운데 선물이란 넘버 김대중, 최미소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뭐 이게 뭐라 할까요? 이 사이보그 같은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데요. 예.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AI, 뭐 인공지능, 미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의 모든 장르의 것들이 진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긴 그걸 뭐 어떻게 잘 구현하는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한테 뭘 던져줄 것이냐가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음악 들으셨을 때 느낌 그대로 약간 좀 애잔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 중반 오늘 제가 이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또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이 로빈이라는 작품을요. 그 감성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보면서 예상한 그대로 간다. 근데 중간엔 내가 왜 울고 있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연을 보고 와서 저도 그런 느낌을 더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약간 흐뭇하게 웃고는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나는 이런 공연이라고. 그 스토리 얘기해 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근질근질하실까. 예. 아우 이거 진짜 반전 그냥 한두 개만 딱 얘기하면 그냥 바로 버튼이 쫙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뮤지컬 로빈은 이번이 초연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애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공연의 탄생 비화가 약간 애잔한 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 초연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3년 전이죠. 2020년. 3월에 이 공연이 초연될 계획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딱 시작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이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막 이제 그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면서 공연계에 이제 객석 거리두기니 뭐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연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두 번의 연기를 거쳐서 이게 뭐 일주일씩 두 번 연기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기간을 좀 크게 연기해서 공연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인 5월 달에 공연을 겨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들으시면은 뭐 몇 년 연기된 것도 아니고 2달 연기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연이라는 문화 자체가 스텝이나 배우들이 그 다음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관도 그렇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시즌제라서 쉽게 옮겨지지도 않고 배우들도 다시 수급하기도 힘들고 연습 기간도 있으니까. 근데 이 로빈이라는 작품이 워낙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다 어떻게든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린 끝에 이 배우 스태프들이 그대로 같은 공연장에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올라갈 때부터 약간 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애잔함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이런 공연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초연을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재연을 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초연하고 재연 사이에 그럼 지금 한 시기가 3년 조금 안 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시 또 공연을 준비하고 뭐하고 이거 좀 너무 바쁜 거 아닌가?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창작 공연이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지만 창작으로 올려진 다음에 초연된 다음에 재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이가 굉장히 큰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작업자로서 창작자들이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작업은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재연되기까지
약간 뭐랄까 인공호흡기를 단 것처럼 이 공연의 생명력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관객들의 힘이거든요. 네네. 관객들이 꾸준히 이 로빈이라는 작품은 다시 안 올라오냐. 로빈이라는 작품이 이럴 땐 정말 생각나고 보고 싶다. 예. 가족에 대한 얘기 나오면 로빈이라는 작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작품의 재현까지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묘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결과가 나와서 재현이 확정이 되면 이 기다림이 배가 되면서 이 관객들의 마음이 기대감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재현을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 관객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초연 때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꼭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작사에서 좀 힘을 더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객의 지속적인 관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청취자 0424님께서요. 아빠가 사이보그가 되시나요? 이봉호님께서 혹시 딸이 로봇? 스토리 저희가 그 뒤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궁금하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무엇이든 보러 가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건 성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간의 법정이라는 공연 소개해 주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이제 고 강수현님의 유작이라고 되어 있는 정이라는 이제 영화도 이제 올라왔는데. 네,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 이 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 있고 하니까요. 이 AI를 다룬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매체보다는 이 무대화되는 건 좀 늦었다. 이제는 뭐 신선하진 않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얘기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시도 인간의 법정은 이제 인간보다 더 법적으로 이제 접근했다고 하면 로빈은 부성애 뭐 이런 것들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공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하고 로봇,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져요. 네네. 영화도 정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거의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인공지능 로봇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은 대체 뭘까? 이런 화두를 혹시 던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작품의 처음 개발 단계 때 저도 이제 제작사에서 제공해 준 글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공연을 보니까 더 와닿았는데 이 처음 고민 단계에 어떤 고민이 시작이었냐면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은 결국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 예.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경험으로 획득한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이라는 것이. 이 기억에 주관적인 살을 붙이고 그 몸집이 커질수록 기억은 특별한 감정을 부여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봇한테 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삶과 동일한 기억까지도 심어준다면 그것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자의로 인간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유한한 에너지로 소진 후에는 인간처럼 소진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생명을 유지하다가 소진이 되고 나면 인간처럼 그렇게 소멸하고 마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제가 그냥 큰 힌트 하나 드리자면 아버지라고 나왔던 로빈 이 로빈이 로봇이라면 그리고 그한테 그 기억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감정일까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이 드라마를 쭉 만든 것이죠. 알듯 말듯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부 다 로봇 같고 전부 다 사람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공연이 무슨 반전 드라마 예전에 식스센스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정으로 바라봤더니 이 공연을 통해서 더 인간다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관객들이 오늘도 공연을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들 이 마스크 위로 눈물을 다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좀 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우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었고요. 특히 설날 연휴 때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녀지간 또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한테 속마음으로 저 딸
공연 보면서 아빠나 엄마를 부디 그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관객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기억에서 비롯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 부모 자식으로서의 기억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나이가 이제 곧 50이 됐는데 부모님 생각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무대 연출은 어때요? 무대 연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우주선 같은 모양을 이렇게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는데 재미있는 연출은 그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그램처럼 영상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과 우주선이 이제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작은 영상 틈을 통해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미 뭐 이런 게 좀 재미 요소도 있고 좀 신기한 요소도 있고 약간 과학 체험장 같은 데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실제로 보면은 좀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작품의 뭐 도입 부분에는 굉장히 밝고 즐거운 에너지가 있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로빈 이제 작품 끝나기 전에 꼭 소개를 하려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 아빠의 노래 그 마지막 한 곡이 있거든요. 이 곡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더 확실하게 좀 오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 곡 웃으며 안녕 이 제목만 해도 벌써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웃으며 안녕이라는 곡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요. 홍보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잘해주셨다니까.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본 느낌을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로빈 OST 김종구 배우가 부르는 웃으며 안녕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아주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널 부르는 세상에서 네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따라 훨훨 날아가 한 마리 새처럼.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이야기는 빛처럼 세상에